예, 곧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최강철 민주참여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웃어서 죄송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네. 방금 전까지 피곤하셔가지고 네. 인상을 잔뜩 쓰고 계셨는데 인사를 하자마자 표정이 바뀌어요. 바로 밝은 표정으로 변하셨습니다. 예.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가 불평할 일이 아니죠. 우리 최강철 부의장님은 미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오늘 우리 최강철 부의장님 오신다 그래서 찍소리 못 하고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렇게 미국에서 동포가 오시는데 그래. 이 토요일 날 좀 나오는 게 그게 대단하다고. 네. 기훈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님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30년 넘게 국회, 청와대, 언론, 정당에서 국방안보, 외교 전문가로 활동하셨고요. 유튜브 틀면 나오십니다. 예. 자, 진짜 매일 나오시는 것 같아요. 최강철 대표님은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민주참여포럼의 어떤 단체인지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참여포럼은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이 한반도 문제가 우리 남북의 문제를 넘어서 미국이 핵심 당사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그 정부도 또 중요하지만 미국은 또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의회와 소통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노력하는 1000명의 회원과 30분의 보드 멤버가 있는 비영리 평화 운동 단체입니다. 예. 너무 예. 진짜 와주셔서 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방송 네, 때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귀국하신 거죠? 사실 그 프레시안의 우리 네, 네. 전홍기의 네. 대표님께서 네. 그 워싱턴 특파원 때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때 예. 이제 인연을 맺어서 초대를 받고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예. 초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곧바로 좀 중요한 내용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파병은 이제 사실인 거죠. 세계가 북한군 파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이 의미나 중요성 그동안 여러 곳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김종대 의원님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예. 일단은 크루스크라는 지역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치가 과거에 러시아 침공할 때도 통로였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났던 역사적인 고향인데, 예. 마침 9월에 제일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올 9월에. 8월 6일에 젤렌스키가 전격적으로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예. 그게 크루스크입니다. 예. 그런데 빈집털이를 했어요. 러시아가 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짝은 설마. 러시아군은 그 우크라이나 남부 쪽에서 다 전쟁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건가요? 동부에서. 동부에서. 그런데 네. 북쪽에서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거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빈집털이를 한 거다. 그랬는데 주로 주거지 위주로 한 82개 마을을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랬어요. 이 속수무책으로 서울시 면적의 2배를. 예. 그러니까 9월부터 러시아군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이때 이제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냥 막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월에 러시아군이 월 평균 한 1,200명 정도 사망하고. 갈아 넣는다는 거는 병사들을 갈아 넣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 예. 외신에서 고기 분쇄기란 표현을 실제 쓰니까 표현이 너무 끔찍해요. 아주 끔찍하죠. 예. 그다음에 미트 어설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육탄 공격 비슷한 유격전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한 이래로 9월에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월 한 1,200명이 죽고 부상자는 그 몇 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숨바꼭질하듯이 전선이 명확치가 않고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걸 반격을 하다 보니까 막 소규모 전투가 산발적으로 쫙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런 양상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러시아로서는 너무 많이 죽고 그런데다가 민심은 이제 안 좋고 동원령도 지금 선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인력 부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난 여름에 푸틴이 평양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파병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 같고 이번에 9월에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파병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북한군이 생전 처음 보는데 생전 처음 보는 무기 체계, 생전 처음 수행해 보는 이 전투 방식에 아직 적응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투입해야 될지는 예. 지금도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북한군이 지금 전투에 들어간 건 아닌 예, 거네요. 그거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아직은 아니라 그랬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투입하는 방식이 아주 난해합니다. 아, 이게 어떤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고 북한군이 작전을 하는 건지, 예. 아니면 러시아군에 배속이 돼서 소규모 전투를 하는 건지, 그러면은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전쟁인지 모르고, 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만일에 대책 없이 투입됐다가는 말 그대로 그냥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세계가 예. 주목하는 이유는 그 파병의 배경은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이게 이제 뭐 그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그런 거잖아요. 예, 최초의 제3국이 교전에 참여한 거니까 그 자체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종전을 하려고 전 세계가 고심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예, 그 와중에 젤렌스키가 확전을 선택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전을 거부한 것이죠.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북한군까지 참전하고 이러면은 이 종전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전쟁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세계 공급망의 타격은 계속 이어지고 이런 어떤 고통이 커지니까 이제는 빨리 미국 뭐 트럼프가 특히 아까 이따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종전을 하려는 이제 압력도 세지지만 예. 그러나 이 실상은 확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더 나가서 3차 대전까지도 예견하는 사람이 있죠. 아, 예. 뭐 그래서 그렇겠지만 미국 대선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3일 전에. 전쟁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거냐, 능력이 되냐, 군사비 지출 너무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평화 중재 노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슈가 많습니다. 최 대표님, 이 트럼프하고 해리스 두 후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법이 다르죠. 예. 예, 이 뭐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하게 비교를 완전 좀 확연히 해주시면요. 다르고요. 예, 예. 일단은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을 계승할 거라고 보고 예. 지속적인 지원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미국 시민들의 전쟁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예. 또 공화당 내에서는 뭐 전적으로 더 이상은 군사 예산 짓을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마 북한군이 참전했을 때 굉장히 큰 그 딜레마에 빠질 거다라는 생각이 예. 그 민주당 자체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이 전쟁을 언제까지 소강 상태로 또는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을 끝나야 되느냐가 큰 이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 지속적으로 본인이 당선된 이후에 취임 후 24시간 안에 예. 전쟁을 끝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전쟁 지원 예산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를 백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화당이나 트럼프는 24시간 안에 취임하면 전쟁을 이제 확실하게 종료시키겠다는 의지를 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민주당은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끝낼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이게 확전이 되는 마당이니 이 두 세력 다, 두 후보 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네. 그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다. 예. 우리 전쟁이 아니다. 네. 이런 가정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또 더 이상 그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배경에는 푸틴과 김정은과 직접 외교를 통해 가지고 예. 협상을 해서 전쟁을 중단시키겠다. 물론 24시간 안에는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상징적이나마 그렇지. 이제. 네. 그렇지만은 푸틴이나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관심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 이제 나토 국가들이 지원을 한다 그래도 이미 이 우크라이나와 코로나가 겹친 유럽이 인플레라든가 예. 또 공급망의 위기로 이제 그 고통을 당할 대로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유럽의 전쟁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유럽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지원이 좀 이제 민주주의 연대 뭐 또 우크라이나 협력 회의 뭐 해서 구성은 해놨지만은 사실 그 가동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크루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전쟁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게 바로 이기는 길이다 해서 자기 승리 계획을 내놨는데 예. 그 지난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온 젤렌스키가 거의 냉대 따돌림 받았어요. 예, 그랬다고 그게 저도 무슨 들었습니다. 승리 예. 계획이냐 그게 예. 확정 계획이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젤렌스키는 이왕 쳐들어갔으니까 우세를 점해야 되는데 그럼 서방이 장거리 무기를 줘야 되거든. 예. 300km급의 예. 미사일을 줘야 저 러시아 후방을 쏴서 거기서 우세를 점할 수 있는데 안 줘요. 예.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활강 폭탄, 드론 이런 거 갖고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지원 안 해주면은 네. 저기 전쟁 양상은 이제 급격히 바뀌죠. 예. 김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예, 예. 중요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예, 예. 지금 사실 북한은 1953년 정전 이후로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동맹국하고도 또는 우호국하고도 군사 협력이나 군사 훈련을 하지 한 않았지 적이 않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주체 사상, 자주 예. 독립을 넘어서 외국과의 손을 잡는 거기도 이 엄중한 시기에 그 파병까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일정 부분 트럼프 캠페인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의심도 있는 거지요.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리고 나서 엊그저께는 최고로 그 미사일 그 8,000km 날아갔나요? 네. 상공으로 그렇죠. 지- 고도가 발사. 예, 예, 고각 예. 발사로. 그래서 아마 최고로 이제 기술이 증명된 ICBM을 발사한 그것도 예. 이 자체가 굉장히 그 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예. 예. 그러니까 외교적인 무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거든요. 예. 아마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저도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이제 오브라이언이라고 그 옛날 트럼프 시절에 안보보좌관이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게 있어요. 예. 예. 상당히 재밌게 읽었는데 트럼프 때가 전 세계가 가장 평화롭고 좋았대요. 네. 아. 지금 전쟁은 전부 바이든 때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확전되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확전되고 있죠. 예. 한반도 위기 고조되고 있죠. 음. 트럼프 때는 안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말은 세게 트럼프가 하지만은 오히려 그때 미중 관계도 좋았다는 거야, 사실은. 아. 이래가지고 지금 저 미국 대선 앞두고 저 미국의 어떤 전 세계 지도력이라고나 할까 어떤 위기를 개입하고 관리하는 역량이 완전히 그 저 마비 상태로 빠지면서 우크라이나 중동의 확전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전쟁이 긴밀히 연결돼 있습니다. 네. 둘 다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전쟁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북한까지 뛰어드는 이 구조를 지금 어떤 식으로든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일부 전문가들은 전 세계가 3차 대전 문턱으로 간다. 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 ICBM 얘기는 아까 해주셔서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좀 여쭤볼 예. 거고요. 그 어쨌든 이 3차 대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게 매우 걱정스러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미국 군산복 합체의 입김도 작용한 거다. 이 군산복 합체라는 말을 요즘은 잘안 써요. 잘 안 쓰죠. 네. 쓰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써요. 예, 군수산업체나 국방부나 의회 이런 곳들이 국방 산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집단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어떤 이 네트워크 이런 걸 군산복합체라고 하는데 이런 영향도 일부 있는 겁니까? 그런데 미국 제조업이 전반적인 쇠퇴로 접어들면서 예. 군산복 합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그 최강철 부의장 잘 아시지만 제가 9월에 시애틀에 가 있을 때 그 보잉사가 예. 대규모 파업으로 아주 뭐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고 예, 예. 일각에서는 지금 보잉사가 온전하겠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복 합체의 어떤 무기 생산, 방위 산업의 예. 기반이 지금 역대급으로 약화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경우에 보면은 오히려 군산복 합체보다는 실리콘밸리가 전쟁을 끌어가는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이거 새로운 양상이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 플랫폼 기업들이 군산복 합체를 압도하는 게 전쟁터에서 실험된 최초의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체계를 공급하고 또 우버 택시가 가서 물류를 책임지고 그다음에 군사 작전도 우버 플랫폼으로 했거든요. 예.
거기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자전, 심리전을 했고, 그런 어떤 그 양상에다가 드론이 또 돼가지고 이제 저기 퍼스트 퍼슨 비어 해가지고 1인칭 전쟁이 가능해지니까 예. 이제 실리콘밸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퍼버서 이 전쟁 양상을 좌우했던 새로운 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화를 뭐 가치로 삼는 그 실리콘밸리의 정신이 이런 전쟁터에서 신흥 기술을 시험하는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전쟁을 활용하는 이런 양상까지 되다 보니까 네. 이 전쟁 양상이 예전에 우리가 미국은 군산복합체의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봤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거를 좀 백과님 제가 또 예. 김종대 의원님 말씀 덧붙이자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덧붙여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좋습니다. 의미 있게 지금 예. 봐야 될 게 예. 사실 한국 언론에는 전혀 보도가 안 되고 미국 언론에서도 팍스뉴스 일부만 아주 팍스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지진 않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2016년에는 트럼프 1기였다면 예. 지금 트럼프 2기에 붙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예. 이분들은 지금 반 네오콘, 반 엔타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를 비판합니다. 군산복합체를. 엊그저께 복합체를 비판하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아. 트럼프에 모여오는데 있다고요? 그분들이 누구냐? 제이디 벤스 부통령, 예. 그 털시 가바드라고 예. 그 민주당의 대표적인 하와이 출신의 연방의원이 예.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예. 그 이유는 단 하나. 네오콘들과 군산복합체들이 이 전쟁을 이끌어간다. 아.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는데 이틀 전에 그 제이디 벤스하고 털시 가바드라고 예. 하고 큰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50분의 그 이 타운홀 미팅에서 거의 반이 반 네오콘, 반 군산복합체 메시지를 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들은 보도가 잘 안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분이 원래 그 독립적으로 이렇게 출마했다가 예. 트럼프 지지하신 분 있잖아요. 로버트 주니어 케네디. 예. 이분이 트럼프하고 전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한때 20%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가 한 5%, 7%로 떨어지니까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그 예. 자기의 명분, 그거는 평화라는 거예요. 아. 이분의 한 40분짜리 연설을 보시면 그 안에 좀 괴짜기는 하신데 굉장히 또 아주 논리적이신 분이 예. 네오콘과 군산복합체를 아주 뭐 격렬하게 극도로 비판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미국의 모든 악의 출발은 예. 워싱턴 폴리티컬 이스태블리시먼트, 예. 워싱턴의 정치 기득권자들과 결탁한 예. 언론과 금융과 나가서 군산복합체 네오콘이다. 이거를 혁파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걸 이야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이 트럼프 캠프에 의미 있게 모이는 분의 대다수는 예. 평화를 내세우고 또 민주주의를 또는 내세우는 분도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할 점이다. 예.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최초로 미국 국방비가 8천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가 트럼프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군산복합체에 대해서 미국의 중산층과 일자리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국방비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뭐 미군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극도로 혐오합니다. 예. 예. 염전 사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또 강합니다. 예. 이게 공화당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가운데서 오히려 실리콘밸리가 참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전쟁 양상이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지금 상황이 어쩌면은 잘못 관리되면은 이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군산복합체를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한국의 군산복합체가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지금. 그건 확실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무기 못 팔아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는 팔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달이 났어요. 왜냐면 네. 오히려 지금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의 군산복합체가 강자로 등장하면서 그러니까요. 여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네. 말씀처럼 저도 상상이 네. 지금 한국 정부가 대놓고 무기를 선전하고 다니고 그 세일즈하고 다니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세계적인 인류애적인 이 역풍을 맞을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미국 신이 어느 났어요, 정부가 신이. 무기 판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까? 네. 예. 이 군산복합체 얘기를 하다가 실리콘밸리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트럼프 캠프에 있는 인사들의 이 평화와 관련한 면면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의 군산복 합체다. 한국의 군산복 합체다. 해주셨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북한이 쏘아 올린 ICBM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정대 의원님, 이 며칠 전에 이 고각 발사했던 네. 그 ICBM, 이게 어떤 무기고 어떻게 이전과 다른 겁니까? 글쎄 이 화성 계열 로켓은 이제 국민들한테 낯설지가 않은데 예. 이번에 쏜 거는 가장 최근에 쏜 화상 18형에서 한 걸음 더 나간 19요. 이제 화상 19형이라고 예. 돼 있고 19형이라고 붙일 때는 상당히 기술적인 진보가 예전과는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체 연료 미사일이라는 거. 예. 기존의 화성 미사일은 이제 액체 연료입니다. 요거는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예. 산화제를 같이 주입해야 되거든요. 네. 연료하고. 그러면 그 개통이 복잡해지고 또 그 발사 준비 시간이 꽤 오래 소요됩니다. 1시간 이상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야지 미리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거죠. 그렇죠. 요때가 들킨다. 요때가 바로 주어진 킬체인으로 ICBM을 무력화해서 허용된 시간인데 고체 연료 미사일은 끼우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사전 징후 경고 없이 일단은 발사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동식 발사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다가 가짜 미사일 사일로를 아마 북한이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두께가 2.4m 이상 되는 탄두 두께면은 예. 다탄두가 됩니다. 그건 무슨 MIRV라고 말씀이시죠? 해서 예. 캡슐이 열리면서 낙하하는 순간에 많은 자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흙 뿌려지는군요. 그렇죠. 뿌려지면은 예. 그 중에 일부는 진짜 탄두지만 대부분은 디코이, 가짜 미끼 탄두라 그러거든요. 미끼. 그러면 요격을 할 때 아무리 이걸 요격을 하려 그래도 이 중에 진짜와 가짜를 식별할 수 없으면 이 방어 역량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 그 럭비 보면은 막 이렇게 상대방 선수 잡아주지만 한 명이 그냥 돌파해가지고 골인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매우 와닿는 예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격이 곤란해집니다. 예. 요런 것들이 이제 또 사정거리가 15,000km니까 요거는 미국 전역 어디라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요? 북한은 더 이상의 로켓에 더 좋은 성능은 없다. 이게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서 날려보내는 미사일은 예. 세계 최고 예. 중량의 괴물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재진입 기술이다 뭐다 해서 남아있긴 하지만은 일단 궁극의 억제력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일단은 어느 정도 보여주는 효과로서 매우 크죠. 이것은. 예. 근데 그 발사 하루 전에 국방정보본부가 국회에 동향보고를 했는데 이때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핵실험에 대한 예고편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여름에 한다, 여름에 하면 가을에 한다, 풍계리 핵실험장 다 정비해놨다. 이 뉴스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전 별로 신빙성이 없게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7차 핵실험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다 확보했어요. 인도가 4번 핵실험하고 더 이상 안 합니다. 그걸로 데이터는 다 축적이 된 거죠. 파키스탄도 2번인가? 그리고 핵보유국으로 갔거든요. 6번이면 이미 충분하고 그 중에서 5번째 핵실험은 증폭 핵분열탄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효율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그게 위력이 10만 명을 죽였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고기 핵물질의 2%밖에 분열을 안 했어요. 그걸로도 그런 위력이에요. 근데 증폭 핵분열탄은 30 내지 40%를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폭탄 전 단계 실험을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역대급 핵실험이 있고 나서 북한이 더 이상은 안 하고 그 다음에 6차 핵실험은 소형 핵을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핵급이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필요한 거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뭐 정치적 행동의 목적은 있을지 몰라도 군사적인 효용은 핵실험으로서는 다 끝났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핵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은 이미 끝났고, 네. 예, 뭐 7차 핵실험이 언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떤 정치적 필요에 의한 그렇죠. 뭐 작은 거 것으로 하나 터뜨릴 수 있죠. 뭐 예. 진행될 수도 있겠다. 예. 근데 핵기술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거의 완전하게 기술을 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적어도 핵 예. 폭발에 관해서는 예. 추가적인 실험이 그렇게 기묘하진 않다. 예, 아까 뭐 ICBM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런 거는 아직 좀 뭐 남아 아니 있는 그 부분도 하겠지만 사실 별게 예. 아니라 예.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하려면 지상 풍동 시험이란 걸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재진입할 때 공기 마찰이 있는 걸 지상에서 재현해 보는 거예요. 예. 공기를 세게 통과시켜 보면 때 그 탄두 형상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예. 실험하는 걸 재진입이라 그러는데 예. 이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한 엔지니어 한 5명만 오면 해결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정도 기술이고 지금까지 북한은 지상 시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그 기술 하나 더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바로 해결되는 거죠. 예, 거의 알겠습니다. 완성됐다고 네, 보시면 네. 돼요. 근데 이제 이 핵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대선 앞두고 발표한 정강 중에는 한반도 관련 비핵화 내용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엄청나게 어떤 큰 내용이죠? 일이 사실은 예, 예. 미국 정치계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좀 이따 한번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3년 전에 미국에서는 북한 핵에 대한 CVID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아니라 앞에 I를 붙여서 Incomplete. 예.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네. 불완전하더라도 인컴플리트한 걸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그런 대안들이 나오는 법안이 발의돼요.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 법안인데 이거는 네.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런 속에서 과거에 CVID였던 거죠. 지속적인 CVID를 또 지장했던 F로 거예요. 바뀌죠, C가. 예. 그 CVID가 한국어로 뭡니까? 제 기억이 잘 안 완전하고 예. 예. 검증 가능하며 예. 불가역적인 예. 비핵화. 예. 그거였는데 이게 이제 좀 미국 정계와 바뀌었다는 거죠. 현재 윤석열 정부나 한국의 이제 보수층에서도 완벽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예. 외교적인 대화는 북한에 대한 양보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미 의회뿐만 아니라 미 정계에서도 그러한 이 현실 불가능한 그러니까 구호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예. 북한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일방적인 제재 위주로만 정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오히려 북중로 이 블록이 강화되고 급기야는 조로 조약이 맺어지고 이렇게 파병 문제 또 포탄 수출 문제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핵과 미사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일방적 이게 밀어붙이기식 사전 조건 제시는 절대 미국의 국익에도 안 맞는다는 이런 이 인식들이 확산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이번 트럼프 이 캠페인, 해리스 캠페인의 양 정강 정책에서 이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당 다 그렇다는 거죠. 두 당 다 네. 공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갖고 이제 한국 보수 쪽이나 미국에서도 뭐 네오콘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과의 현실 가능한 대화를 시작할 거라는 사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인이기도 하다. 김종대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예, 그런 면이 예. 있고요. 그 미국에서 그런 어떤 비핵화 정강 정책이 빠짐에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 여론은 또 무섭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도 예상할 수 예,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미국 내 일부 인사들까지 동조하는데 대표적으로 트럼프 때 그 2기 때 안보보좌관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애드리 콜비. 예, 이 사람이 국내 와서 한국 핵무장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여름에 그게 중앙일보 인터뷰에 나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수의 싱크탱크 예컨대 아산정책연구원 같은 데는 완전히 핵무장론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윤 정부의 이 안보 정책을 조언했던 외곽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보수에서 한국 핵무장론을 이걸 적절한 시기에 그 현실화하기 위한 아주 조직적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워싱턴에 가서 한 워싱턴 조약,
워싱턴 선언 예. 여기에 NPT 조약 준수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효용 가치는 다 했고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다. 아. 거기에다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네. 이렇게 또 연결을 지어가지고 음. 이게 앞으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다 핵무장론자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전당대회 끝나면 또 아무 일 없었던 네네. 것처럼. 그땐 용산이 찍어 누르니까 이렇게 되는 양상이 아마 이게 여의도 정치에 상륙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무언가 레임덕에 처한 윤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확장 억제와 그 비핵화에 관한 네. 부분들이 이것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이게 미국 민주당 공화당이 비핵화 내용을 뺀 정강 정책을 발표한 것이 한국 안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토양이 되죠. 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여튼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도 좀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 남북관계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법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법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인데요. 예. 물론 미국의 외교, 국방, 안보 정책이 뭐 행정부가 실질적인 파워를 갖고 정책 기반을 하고 실행을 하지만 예.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외교, 안보, 국방 부분에서 예산권이 있기 때문에 예. 의회의 목소리가 거의 뭐 50%를 차지한다. 그 영향력이 있다. 네. 그렇게 평가될 정도로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4년 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바이든하고 그 워싱턴 정상회담을 하러 오시기 예. 정상회담 하루 전에 예. 이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그때 사실은 그 하노이 회담 깨지면서 아주 그 엄중한 굉장히 그 어깨가 무거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미를 했는데 그때 브래드 셔먼 연방 외교위원회 최고참의원께서 예. 앤디 김 의원하고 다른 의원들 4분하고 공동 발의를 해서 시작됐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지금 1954년 정전 체제가 그 아이젠하워가 맺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었다. 물론 그 당시도 한국 정부가 이승만 정권에서 반대를 해서 정전협정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게 양보가 아니듯이 그래서 평화를 이끌어냈듯이 그 정전 체제를 끝내고 이제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겠다는 선제적인 제안을 미 정부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핵화 문제든 또 이산가족의 문제든 또 인도적인 지원의 문제든 아니면 미군 송환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이야기를 하는데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면 상원의 4분의 3 통과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터미디어트하게 북미 연락사무 설치를 평양과 워싱턴에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상시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요. 여기에 이런 거죠. 이 1991년에 남북이 동시 유엔 가입하면서 북한도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불량 국가 또는 뭐 악의 축 대화하면은 창피한 나라 미 정치인들이 북한과 이렇게 대화를 좀 해주면 그걸 양보했다고 생각해서 오바마나 지금 바이든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도 14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는 요지인데요. 이 법안에 저번 회기에 공화당 1명 그리고 민주당 45명이 사인해서 자동 폐의가 됐는데 이번 회기에 사실 한국 정부도 사실 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바이든 행정부가 물론 민주당이지만은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 아예 비나인 스트라테지라 그래가지고 아예 무시 전략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52명이 지금 지지를 했어요. 민주당 48명, 공화당 4명인데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공화당에서 지지한 4명의 의원들이 트럼프 후보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나 루나라는 사람은 며칠 전에 전체 캠페인의 사회를 본 사람이에요. 하원 의원이. 그리고 또 한 분 앤디 빅스라는 분은 애리조나 하원 의원인데 그분은 공화당의 백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지지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 공화당도 차기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이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명분은 의회의 이 법안이에요. 굉장히 큰 명분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또 미국은 정쟁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소용돌이에 네. 빠질 텐데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트럼프의 많은 또 정책들을 민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네, 겁니다. 그렇겠죠. 그럴 때 한반도 정책도 음. 그럴 확률이 큰데 이미 다수의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반대만 할 수 없고요. 예. 이 법안을 이게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고 있는 브래드 셔먼 의원은 저한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절대 자기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입장에서 네. 정강 정책들이 예. 그렇지만 한반도 정책 문제만큼은 예. 즉각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아, 또 즉각적으로 정상을 만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 높이 사야 되고 예, 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 유권자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쪽하고 접촉해도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네. 아주 그 대인적인 네. 아주 큰 인물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답입니다. 제가 예, 볼 예. 때는. 예, 이 아니, 한반도 그걸 평화 이끌어냈으니까 예.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50명이 안 되는데 어느새 그때 50명 48명 계속 이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아 이건 뭐 우리 최강철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동포들한테 예. 우리가 큰 마음의 빚을 지는 거예요. 이거 또 정치적 빚도 지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뉴스 보고 그렇구나 이러고 고개 끄덕거리고 마는데 사실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죠. 네. 앵커님, 오늘은 보이지만 요마당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일은 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또 누구 혼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미 동맹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네. 평화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삼성전자니 한국의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다고 지금 윤석열 정권도 정책도 내놓잖아요. 예. 뭐 밸류업을 시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근데 여기 핵심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네, 네. 근데 이거를 75년 동안 못 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럼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느냐. 예. 우리 국민들이 이런 할 수 있다는 이 어떤 자신감과 예. 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방송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한국 국민이 알고 한국 국민들이 가족, 친척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운동에 함께 참여해서 이번 선거 보시면 보이시죠? 정말 10,000표 차이, 20,000표 차이가 승부를 이제 이 가를 텐데 예. 각 민족들 거기에 구성하고 있는 히스패닉 또 지금 미시간 쪽에 많이 있는 또 무슬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인들의 표도 중요하다는 거를 각인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회거든요. 근데 이런 예. 것들을 지금 우리 강 앵커님께서 많이 알려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칭찬을 받으니까 갑자기 아니 그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 제가 약간 기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 작년에 미국에서 TSMC를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 일본으로 옮겨야 된다.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TSMC부터 TSMC부터 폭파시켜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네. 대만이 한마디도 항의를 못했어요. 미국에. 네. 그 이유가 요즘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는데 미국의 안보 지원을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대만이 예. 아예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 반도체 핵심 국익을 갖고 흔들어대도. 왜 표현을 못한 겁니까? 미국이 지금 이 엄중한 때 드론, 미사일, 뭐 심지어 전투기까지 대주는데 네. 그 앞에 가서 고분고분해야죠. 그래서 네.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방문했을 때도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가운데서 어떤 전쟁 질서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이완 디스카운트 네.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다 감수를 하는데 평화가 되면은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국가의 격과 예. 또 우리의 어떤 그 품격과 이익에게 아주 그 하나의 터전이 되는 건데 미국도 그런 데서 인식이 확산된다 그러면은 이건 국내에서 평화 운동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그 있고.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네. 자, 한반도 평화 법안이 정말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듭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11월 2일 오전 11시 15분인데 미국 워싱턴은 밤 11시를 지나고 있을 겁니다. 미국 대선 투표율이 이제 4일도 안 남았습니다. 캠프 후보들 이제 막 심정이 장난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 많이 치러보셔가지고 아시잖아요. 근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최 대표님은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아까 한참 트럼프 얘기를 하긴 그냥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요. 단도직입. 뭐 희망사항은 아닌데 아, 예. 아마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보시는군요. 예, 예. 예. 예, 김종대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해리스가 뭐 거의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국내에 자주 보도되는데 예. 그게 의미가 없는 보도예요. 음. 그러니까 힐러리는 300만 표 이기고도 그러니까요. 트럼프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제도를 간과하고 여론조사로 붙었네, 역전했네. 이거는 미국 선거제도로 한번 거쳐가면 다 뒤집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 선거제도는 공화당에 무조건 유리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저번에 미국 가 보니까 뭐 미국 전역이 선거로 들썩들썩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조용합니다. 어차피 뻔한 데는 아무도 그 선거운동 안 하고 워싱턴주 시애틀에 오셔서 그래요. 저기 격전지로 뭔가 모든 돈과 조직이 다 가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 규모나 미국 선거 규모나 비슷해. 비슷합니까? 뭐 더 큰 선거도 아니야. 거기서 다 결정하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해리스의 이제 주된 지지층이라고 있는 흑인 여성 청년이 사실은 투표율이 좀 낮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일부 주는 유권자 등록제라서 예. 등록을 해야만 투표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러면 흑인들 투표율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신분증 제도가 없는데 거의 뭐예요? 신분증 안 갖고 다니는데 예. 그걸 제출해야 무슨 투표권을 주고 등록을 하라고 등록을 하고. 하라고 할 수 있고. 이거 다 공화당이 만든 악법입니다. 예. 일부는 이런 주가 있고 예,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도 해리스 지지를 안 하고 포기했거든요.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USA 투데이 다 지지선언 안 다 했어요. 지지선언 다 안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온 전통이 있는 언론들이고 언론사들이 민주당 성향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해리스 캠프에 많은 아. 상처를 입혔는데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사실 저는 아까 말씀이 트럼프가 예. 당선될 거란 어떠한 예측은 했지만 예. 현재는 민주당의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예, 그렇겠죠. 굉장히 박빙으로 흘러가고요. 지금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현재? 지금 538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를 통합한 데에서는 예. 전국조사가 트럼프가 올라갔다가 다시 1.4%로 해리스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김종대 의원님 이거는 말씀처럼 전국조사. 예, 예.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 조사에서는 그 예.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통합조사인 거 보면은 오늘 아침자로 요거는 또 경합주 조사에서 어제자로는 0.8%로 트럼프가 앞섰다가 오늘은 또 1.0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전국조사에서조차도 트럼프가 또 앞서는 거로 나와요. 여론 기관마다 굉장히 틀리곤 하지만 전체적인 판단은 박빙해서 그래도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는 분위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 결과가 언제 나올 거냐가 이게 네. 또 아마 추유의 관심인데 예. 아마 여론조사한 결과는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투표 개표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일에서 2주까지 걸린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한참 쪽에서 걸리더라고요. 압도적인 네. 승리가 안 되면은 아마 이 결과가 꽤 늘어지지 않을까. 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금 뭐 펜실바니아에서 이 주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또 이 소송이 걸려 있죠. 소송을 내면서 결과를 또 뭐 승복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또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게 끔찍하네. 예. 네. 뭐 복잡합니다. 트럼프가 우위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박빙이고 네. 그다음에 개표 결과가 그래서 늦게 개표하는 지역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 건가는 한참 얘기했어요.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는 한미관계 파트너로서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볼까요? 아니면 뭐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해리스가 되면? 해리스가 되면 예. 이 부분도 한국 언론에는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 해리스는 그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한 예. 그 지금 3개월 동안의 캠페인을 하시는 짧은 그렇죠. 잘 모르는 후보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트럼프 대 반트럼프 선거에서 트럼프에 대한 이 증오 때문에 해리스가 나왔을 때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기대 때문에 10%까지 올라왔죠. 이 예, 차익을 그랬었죠. 벌리면서 당선이 뭐 이랬는데 지금 지속적인 검증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또 제가 미국 시민들을 칭찬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름 뭐 미국도 진영화돼 있긴 하지만 예.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해리스 대통령의 이제 공약집을 보면은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의 본인의 공약들이 없는 거예요. 그전 공약인가요? 예, 없으니까 이제 이게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후보가 된 다음에 3번의 발언이 있었어요. 예. 공식적으로. 예. 그게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할 때, 그리고 트럼프하고 ABC 토론할 때,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했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트럼프 같은 아니 그 김정은, 푸틴 같은 독재자들하고 대화하는 하는 거를 트럼프를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면 이제 반대하려는 발언이긴 하지만 예. 한반도에 대한 그러니까 왜 그러면 좀 더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비난만 하고. 비난만 하고 이렇게 쇼업하고 보여주는 식의 외교는 안 하겠지만 탑다운 네, 안 네, 하겠지만 네. 나도 적극적으로 이 분쟁과 전쟁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그럼 그게 다냐? 그렇지는 네. 않고요. 예. 4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예. 미 외교협회에서 예. 각 후보들한테 이 질문지를 보낸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답을 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똑같아요. 트럼프처럼 보여주기식, 쇼맨식 탑다운의 외교는 안 할 거다. 예. 김정은하고. 예.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선제 타격은 절대 반대한다. 이게 워딩이었고요. 그리고 일방적인 CVID, 뭐 무조건 비핵화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아. 부분적인 제재하고 스냅백을 전제로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스냅백은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스냅백.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어기면 예. 풀어준 다시 제재한다는 제재를 거죠.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하는 거죠. 예. 그걸 제외하고 그거를 사실 해리스 그때 이 대통령 후보였죠. 물론 오하이주에서 예. 첫 경선에서 이제 드랍은 했지만 네. 그게 공식 답변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 해리스가 그러네요. 당선이 되더라도.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뭐 며칠 있으면 이제 드러날 텐데 한두 개만 짧게 더 여쭤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 미국 대선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누가 대통령 될지를 예측하면서도 다 선을 대잖아요. 네. 각 나라들이. 아예 난리죠. 한국 정부는 그거 잘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그 세종연구소에서 강연한 거 보면 예. 해리스 주변에 있는 듣보잡들은 내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으로 그다음에 들었어요. 트럼프가 되면은 저 한국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심이 좀 드러났는데 일단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으로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뭐 해리스는 두려워할 겁니다. 네. 예. 저거는 좀 다뤄볼 만한데 듣보잡들은 우리가 가서 가르쳐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 보니까 거기 참모들이 다 국무부 외교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누가 더 듣보잡인가?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게 그때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이런 발언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이 발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오만불손함에다가 어떤 독선이 여태 윤 대통령을 예. 포획한 예. 하나의 어떤 그 기본 바탕이었구나. 예. 이런 것들은 MB 때도 저런 짓을 했었고 네. 지금도 그러고. 이래서 아주 참 끔찍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의지입니다. 그 누가 당선이 되든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갔다는 결기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평화를 정착시키게 된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따라옵니다. 예.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니까 온 거지. 그거 빼고서 그거 뭐 자기가 뜬금없이 만났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키신저를 그때 2018년에 뉴욕에서 만났는데 그때 93세 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곧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는데 왜 잘 된다고 생각하냐. 언제든 미국은 자기 국익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다. 이게 그 석학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전 그 말이 결국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가장 정확한 방향 제시였다고 봐요. 여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말씀 또 첨언해 주십시오. 저도 그 김태효라는 분이 그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의 총 책임자,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말까지 제가 들렸는데 지금 세종연구소였군요. 그게 거기에서 발언이 해리스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실력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3일 후에 그 기사가 아마 JTBC 워싱턴 특파원이 그 인터뷰를 그걸
그래서 인터뷰를 했던데 내가 앤디 김을 바로 만나서 예. 상원의원 지금 출마 때문에 바쁜데도 한 3주 전에 만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예.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기가 막힌 네네. 여기에 최고 안보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데 어.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또 하나 발언이 트럼프가 되면은 전 세계에 전쟁이 날 거라고 발언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무기 팔아 좋다 그래서 그랬어. 무기를 많이 팔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충격적이야. 이런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이디 벤스와 예. 털시 가바도와 JF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주니어 이런 분들 트럼프를 싸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의 실력이 너무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네트워크 실력들도 저희가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75년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면서도 여러 예.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예. 외교부도 발령나면 3년 있다가 가야 되지. 오히려 북한이 오히려 외교 실력은 더 좋다고 하잖아요. 아, 거기는 네. 종신형으로 근무를 하는데 아, 예. 여기는 뭐 시스템적으로 3년 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그걸 쌀 수 있겠으며 좀 있는 거나 아마 재계 쪽에서 좀 이런 그 네트워크 있을 거라고는 좀 이 추측이 되는데 네. 우리 정치나 국회나 또 정부 차원에서의 그게 없기 때문에 예. 김태호 같은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양측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현 윤 정부가 굉장히 그 위기에 봉착하고 저는 그런 속에서 너무 또 말을 들어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래서 방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또 어려움이 있지 어려움이 있을 않을까라는 것이다. 것도 우려가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네.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을 잘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저희가 여쭤볼 거 다 여쭤봤는데요. 하나, 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최강철 대표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워싱턴의 트럼프 지지 세력이 검찰 사법부가 무기화 혹은 권력화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력은 꽝이고 전직 대통령 2명 수사한 것 투옥시킨 공으로 대통령 된 거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재밌는 얘기지만 얘기지만 사실 이게 뭐 트럼프 캠프 쪽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전 예. 한국의 대통령 또 한국의 김건희 여사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참 관심도 있고요. 근데 미국 의원님들은 굉장히 양반이고 예. 신사적인 분들이 많아서 말 표현을 잘 안 하실 분들이지 예.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사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도 뭐 어제 얘기하십니까? 보니까 국정 지지율이 19% 떨어지고 저도 어제 관심 있게 처음으로 아마 그 운영위원회인가요? 청문회를 봤는데 참 안타깝고요. 하나 이게 왜 이게 두드러지냐면 미국은 어쨌든 검찰 권력이나 군대라든가 이런 권력보다는 예. 정치적인 합의, 양당 체제가 잘 갖춰지면서 이 정치적인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인데 뭐 트럼프도 저도 뭐 개인적인 품성이나 인품을 내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막말하시고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은 이 트럼프가 현실적으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고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예요. 예.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2023년부터 하반기부터 91개, 4개 항목 91개 제목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마침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작년 4월 26일 미국의 아주 유력한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에 예. 4월 26일자로 그 바이든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한테 음. 이 사법부를 이용하는 걸 배우라. 라는 기사가 실려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 봤을 때는 엽기적인 기사. 야, 예, 나는 그냥 이거 대통령 칭찬하기 쉽지 않은데 한국의 그냥 네. 이 지나친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야당 대표들 지금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 다 죽이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좀 그냥 꼰 건가 보다. 네, 남의 나라 정치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4월 말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옵니다. 예. 그래서 의회에서도 연설을 했고 저도 브레이 셔먼이 초대해서 갔어요 거기를. 초대했으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가까워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미일 뭐 군사 협력 동맹 뭐 또 여러 가지 핵 확장 억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아.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오고 예. 왜냐하면 그 이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음. 기소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의사당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은 저는 수사가 돼야 되고 의회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민주주의의 파괴 문제 특히 뉴욕의 그 스토미 데니얼 그 이 매춘부 이게 허시머니 사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34개 항목으로 기소가 돼요. 뉴욕 주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unclassified document 있잖아요. 그 비분류 예. 그 기밀누설죄로 그것도 네. 그 플로리다에서 기소가 됐는데 거의 40개. 음. 그러니까 갖은 항목으로 너무 과도하게 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민주주의의 핵심인 유권자들을 만나러 가는 모든 캠페인이 무지하게 지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할 때마다 발언을 쏟아내는데 내가 당선되면 법무부까지 없애버리겠다 할 정도로 여기 이렇게 증오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자, 우려가 있다. 잘 준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기가. 저희가 오늘 여쭤볼 거 다 여쭤봤는데요. 예. 우리 최 대표님 자주 나오지는 못하실 테니까 음. 김종대 의원님도 토요일 날 너무 네. 힘드시니까 마지막으로 음.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음.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콘돌리즈 라이자 전 그 국무부 장관이 국무장관. 그 기고한 글에 보니까 세계의 위기를 조장하는 4개의 사천왕이 있다는 거예요. 묵시록과 같은 사천왕이 있는데 첫째가 포퓰리즘, 둘째가 고립주의, 셋째가 보호무역, 그다음에 넷째가 민족주의. 네. 요게 엉키면서 전 세계 위기가 다 조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유력하다 그러지만은 이후에 이제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외교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또 꺾이는 게 그게 바로 하노이 노딜의 기본 배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간다는 걸 봤을 때 앞으로 미국에서 나타날 정치적 혼란과 포퓰리즘의 폐해 거기다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고립주의거든요. 예. 고립주의 유혹에 트럼프가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이 워낙 나빠서 변수가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이 진짜 어떤 중견 국가로서 이 평화에 대한 어떤 그 굳은 의지와 결기를 갖고 주변 정세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 대선을 잘 보더라도 일단 동포들이 전해주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기고 이제는 윤석열 이후를 우리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 그 김종대 의원님하고 우리 앵커님께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해외에 있는 우리 760만 동포들의 결기와 의지.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때 그때 북측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예. 그때는 육자회담 시기였는데 근데 그래서 스티븐 보주어즈라는 대북 그 특사를 파견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이명박 행정부의 간 막았죠. 반대로 지금과 똑같이 민주당은 동맹의 의지를 중요시하고 다자 협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뭐 뒤에 뭐 또 네오콘적인 이익도 뭐 배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듣는 형식을 갖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도 그게 이어왔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트럼프가 만약 집권을 한다면 아마 그 말을 이제 그거를 한국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적인 그런 것들은 말을 안 들을 확률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2년 안에 즉각적으로 많은 일을 신속하게 해낼 확률이 커요. 예. 일기 트럼프 때를 반문교사로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재선을 안 할 거거든요. 예. 누구 눈치 안 볼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노벨상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는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걸 실현시킬 건데 그러면 트럼프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위에 다시 정권이 넘어가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을 이번에 공화당이 키워냈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지게 되면
차기 후보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음. 민주당도 굉장한 새로운 이 리더들 키워야 되는데 또 해리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해리스의 원래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고 또 특히 미주동포들이 유권자로서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위해서 일하라는 이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국익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쟁과 평화라는 영화를 봤다. 전쟁 장면에서는 다들 신나서 보더니 평화 장면에서는 모두가 졸더라. 고 노회찬 의원이 과거 감옥에 있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모두가 숙면을 취하는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만드는 평화의 힘에 주목합니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남북관계를 이용하거나 위기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을이 가을 같지 않습니다. 10중 8구는 기후변화 때문일 텐데요. 기후를 바꾸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경제를 바꾸기 위해서도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것 하라고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 그분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상구 시사콕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